네, 북한이 자꾸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데요. 새로운 사실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 쏠 때요.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 만경봉호가 그 곁에 있었다네요. 어떤 의미인지. 또 대통령 이란 방문합니다. 다음 주 초에 정상회담도 하는데요. 자, 이란의 그 사람 실질적 1인자 만나는데 북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올지 여러 가지 안보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요. 저희 시간에 그 무수단 미사일 한 번 쏘았다 실패했다는 거 소개해드렸는데 방송 마친 후에 또 쏘고 또 실패했죠? 네. 네. 아주 폭죽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꼭 쏘고 싶은 모양인데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쏘고 또 오늘이나 내일 또 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꾸 축포를 올리고 싶어 하는데 네. 굉장히 조급함이 보입니다. 자, 오전 6시 40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 7시 26분인데요. 네. 이런 정도의 미사일이라는 게 잠깐 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차에서 쏘니까 별도 네. 발사되니까 가능하죠. 같은 근데 발사대라고 13시간 만에 또 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은 네. 로마 제국의 붕괴 시나 네. 고대 왕조가 몰락할 때 어떤 그 말기적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 몇 개월이나 몇 년 걸쳐서 결함을 보완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과학기술자들은 지금 속으로 죽을 판인데 네. 김정은이가 뭐 지시했으니까 네.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저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자, 지금도, 저기서 예. 북한의 이제 허점이 드러나는 건데요. 쟤네들이 러시아제 미사일을 갖고 와서 카피해서 5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실험 발사를 안 해보고 그리고 완성됐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거거든요. 저건 네. 완전히 무기입니다. 네. 핵탄두를 안 달아서 그렇지. 근데 딱 쏴보니까 실패,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채금치공이 단단히 들어갔고요. 네. 지금 저거 실패하는 거를 지금 레이더로 잡히지 않는 고도에서도 우리가 딱딱 공개하고 있는데 네. 김정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김정은과 저거 만든 사람, 쏘는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죠. 네. 그래서 우리의 하나의 심리전이 걸고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의 지금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 저거는 아마 김씨 왕조에 무너지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훗날 돌이켜볼 때 이 무수단의 ip단 실패, 거기서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 쏘고 오후에 13시간 만에 쏘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시험 발사를 할 때는 네. 한 번 했을 때 실패했을 것에 대비를 해서 네. 예비적으로 한 개를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에 쏜 게 실패했기 때문에 오후에 쏜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 그럼 내일도 쏘고 모레도 쏠 것인가? 네.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다시 좀 시간이 걸려야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2주 전에 한 번 실패하고 어제 2번 실패했거든요. 토탈 최근 들어서만 이제 3번 잇따라 실패한 건데요. 네, 북한이 이렇게 조급하게 쏘는 거는 네. 과거에 이란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고 네. 이게 또 러시아에서 개발될 때 러시아에서 계속 성공했기 때문에 네. 자기들도 실패한 이유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쏘아서 뭐 성공할 거는 이제 예상하라고 자꾸 쏘는데 네. 이렇게 급하게 쏘는 것은 당대회 전에 뭔가 업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이가 3월 15일 날 네.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를 치를 수 있는 미사일을 다양하게 발사하라고 했는데 지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어떻게 해서라도 당대회 전에 그 북한에 네. 대한 그 유엔의 제재를 돌파하기 위한 뭔가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자, 저런 게 성공한다면 국제사회가 좀 더 매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겠죠. 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오늘 통일부 대변인이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많이 급했다는 게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수단 발사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뭐 외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가 지시를 한 데 따라서 단시간 내에 무리하게 재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 대회에 실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저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SLBM 발사 연습했잖아요. 그 실험 때 만경봉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일본의 NHK 방송이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네. 쓸만한 그 큰 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장면을 네. 어떤 큰 화물선에서 그거를 네. 갖다가 장비락 찍어야 되는데 네. 만경봉호가 거의 10,000톤 가까이 되는데 북한에 쓸만한 그 화물선이 빌려 없고 네.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배가 이제 만경봉호니까 네. 만경봉호에서 바로 SLBM 발사를 그 동영상 찍고 네. 그다음에 콜드론치 해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불이 붙는 폭발 시점을 정확히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만경봉호를 이제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멀찍이 있는 육상에서 다 관측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저 배를 바짝 붙여서 촬영도 하고 관측됐다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군사 함선을 갖다 놓고 하면은 우리에게 그 정황이 쉽게 포착되니까 의도가 쉽게 노출되니까 그것을 기만하려는 의도로 민간 선박을 갖다 놓은 거고 네. 또 하나는 김정은의 치적을 선전선동하고 효과를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려면 최대한 큰 배를 갖다 놔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아주 정확하게 요동하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올라가는 영상도 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만경봉-92라는 걸 보니까 92년도, 1992년도랑 상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92년도가 김일성이가 80회 생일이 되는 해거든요. 만 80세 되는 만 80세 되는 예. 해거든요. 그래서 만경봉이라는 것 자체도 김일성이 태어난 장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만경봉호가 원래 7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너무 낡아서 폐선을 하고 네. 92년도에 다시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네. 길이가 161m, 폭이 한 20m 정도 더 되고 네. 중량은 6,900톤입니다. 900톤. 이게 네, 되게 좀 잘못. 6,900톤이요. 자, 그런데 이 배를 바짝 붙여서 관측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계속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원산을 떠나서 니카타를 왔다 갔다 하는 저 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2002년도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 이른바 미녀 응원단 나왔을 때 그걸 실어 나르던 배도 바로 이 만경봉호였죠. 맞습니다. 그때 실험만 나는 게 아니고 우리 미녀 응원단이 숙소로 썼었고 네. 그리고 재작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만약에 북한의 응원단이 왔으면은 또 한 번 인천항에 들어와서 네. 미녀 응원단의 그 숙소가 될 뻔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응원단 숙소까지 제공하지 못하고 또 북한이 자비를 대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숙식이 가능한 만경봉호를 부산 앞바다에 대놓고 지금 한복 차려입은 저 미녀 응원단들을 실어 나갔던 그 배. 이제는 뭐 다양하게 사용되네요. 자, SLBM이라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탄도 미사일 발사하는 것 관측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거 육상에서 하지 않고 배에서 바짝 붙여서 된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나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네. 나로 발사할 때 이게 쭉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우리는 해경 3,000톤짜리 배. 해경 배나 해군 배는 3,000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서 한 10,000톤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배를 필리핀 앞바다에 띄워놓고 추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북한의 무수단은요, 실전 배치된 미사일이고, 북극성, 지금 SLBM은 개발하는 미사일이거든요. 따라서 저거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사출과 분할을, 점화를 실험했으니까, 만경봉호를 멀리 떨어뜨리지 않고 그걸 추적을 한 겁니다. 우리 나로 발사할 때 해경 3002함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한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험하는데 그 실험하고 준비하고 모니터링한 것조차 우리와 일반에 간파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지난번에 그 청와대 타격 연습하는 걸 우리 아리랑이 잡았죠. 이번에는 일본의 NHK가 발표했죠. 네. 미국은 가만히 있죠. 네. 지금 한미일 정보기관들이 잘 잡아서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지금 굉장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국무부 부장관은 예상하기를 핵실험 할 것 같다. 올 들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건데 수소폭탄 4차 핵실험 기억나거든요. 올 초였잖아요. 자, 이제 5월 들어서 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임박한 것처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보고 있군요. 근데 북한이 날짜를 선택할 때는 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짜를 외우기 좋은 날짜를 잡든가. 네. 그다음에 핵실험하거나 할 때, 네. 그 당시에 가장 의미 있는 행사가 있든가. 네. 2006년도 10월 9일날 했습니다. 9일날 했는데, 10일날이 당창건 기념 행사니까 전날 했죠. 10월 10일 전날인 네, 월요일 날 전날 했죠. 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실험은요? 5월 달에는 5월 25일일 겁니다. 5월 25일인데, 했죠.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미사일 발사 직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5월 대신 달에. 이제 5월 25일 오전에 했는데 그때는 워싱턴은 일요일 밤 시간이니까 당시 있었던 이제 오바마 대통령으로 바뀐 직후인데 한번 놀래키려고 그랬을까요? 네, 그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핵실험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월 12일이거든요. 네. 12일인데, 그거는 2월 16일을 앞두고 하는 것이고, 그 자, 다음에 이때가 이제 김정일 생일이었으니까요. 그 12월 12일, 그 전에 12월 12일 날 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같은 날짜로 잡아서 12에 맞췄고. 맞춰서 2월 12일 날 맞춰서 생일 전에 했고,
자, 이번에는 올 1월은 수요일인데 1월 6일이었죠. 요거는 1월 8일 날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생일 잔치에 맞춰서 축포 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런 중요한 무슨 절 자기들끼리 부르는 그거에 맞추는 거군요. 2012년 12월 12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네. 북한에서 기관총을 처음 발명해서 네. 김일성이 기관총을 처음 시사한 날이랍니다. 12월 12일이요. 네, 그래서 12월 12일 날 쐈답니다. 기상 조건이 맞는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네. 지금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5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란이나 그 파키스탄의 예를 보면은 이제 5번째 핵실험 한다면 마지막 관문인데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격려해서 미사일에 장착해서 그야말로 핵미사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차 핵실험이 되면 북한이 고체 연료까지 만약에 사용하는 기술까지 이번 연소시험이 이제 성공한다면은 네. 기습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죠. 기습적인 것, 관측되지 않고 우리와 미국, 일본의 정보당국을 놀래킨 것, 전략적으로 큰 이득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무수히 시도할 것 같은데요. 하중대 국장. 예. 일단 대통령이 이번 일요일부터 일월화 이란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식적인 대통령, 상대국 대통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인자, 정신적 지도자라는 하메네이와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네.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이 바로 그 종교적인 최고 수장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거든요. 네.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만 네. 전체 이란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란하고 경제 협력이 가장 사실은 긴급한 현안으로 네.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이란에 가서 네. 부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네. 뭐냐면요. 이란하고 북한하고 사이에 그동안 여러 가지 군사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네. 이란이 그동안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해본 거거든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샤브 3,000km까지 가는, 네. 2,000km까지 가는 샤브 미사일을 또 개발했고 네. 무수단 미사일 기술이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3,0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인 관계를 단절하라는 그런 요구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란은 여기에 상당히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면요. 저희가 영상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런 정신적 1인자는 하메네이와 정상회담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보이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워낙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뭐 아직 확정됐다고 발표 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란하고 북한 관계 때문에 이란이 그동안 이제 미국하고 핵 포기하는 협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갖는데요. 이란이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핵 개발하지 마라. 세계로 돌아와라. 벽 허물고 좀 문 열고 나와라. 이렇게 조언할 가능성 있는 겁니까?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요. 오히려 네. 이란은 그 핵농축을 포기하고 네. 핵농축을 다량으로 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네. 원래 핵물질을 밀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 오히려 포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 핵물질을 우리한테 달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아무리 우리 대통령께서 이란에 대해서 북한과의 그 군사적 유대 관계를 끊으라 그래도 이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란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핵기술을 군사기술을 주지 않는다. 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서부터 네. 군사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 안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를 대응할 겁니다. 아, 우리가 북한을 직접 돕지 않을 테니 그건 한국 대통령 걱정 마시라.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필요한 거 사오는 거에 대해서 왜 한국이 개입하려고 하느냐? 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란이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군사적인 협력만 그 제재를 했지만 지금은 뭐 사치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 5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원유까지도 주는 거를 제재를 한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란이 여러 가지 그런 제재 하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하고 북한하고 관계는 전 미사일뿐만 아니라요. 네. 우리 그 천안함을 격침시켰던 연어급 잠수함도 수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북한이 연어급 잠수함은 이란에 수출했다. 네, 그래서 이란은 자기네 국산화한 걸로 해서 상당한 행사를 갖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이란 특수를 상당히 기대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걸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 과거 이제 우리의 T-50을 수입했습니다. 네. 수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석유값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걸 지금 못 가져갈 처지.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란에 상당히 지금 뭐 특수가 있을 걸로 아는데 기름값이 떨어져서 네. 생각외로 특수가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조금 실망이 있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이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사흘 동안 이란에 머물면서 정상회담합니다. 경제적 특수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 다 우리의 기대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갖고 이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 일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오후에 들려온 소식들은 자, 이게 북한이 쉽지 않게 나오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들게 하네요. 자, 판문점 대표부의 대변인이 담화문을 냈는데 문장이 참 고약하네요. 예.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이 오늘 담화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판문점에는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유엔군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엔에 있는 군들이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4월 7일에는 네. 북한군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괴상한 소리를 질러댔고 네. 4월 10일에는 해귀망측한 표정과 행동을 우리 지금 우롱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이렇게 미국인들이 많이 하는 뭐 이런 거 했을 겁니다. 뭐. 그런데 잠깐만요. 자기들은 핵 개발하고 핵 실험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겁주고 위협하면서 판문점에는 미군이 해괴한 표정을 짓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근데 저것까지는 이제 4월 7일하고 10일 상황인데요. 네. 4월 20일하고 21일에는 네. 미군들이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네. 북한군 초소 군인들을 향해서 정주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 잘못하면 그 총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위험을 느끼기도 했겠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조준 하면은 뭐 이제 장전을 하고 정조준을 했나 보죠. 뭐 아직 사실관계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 북한 얘기고요. 네. 제가 대령 징급 예정자 때 유엔사 군사정전위에 정책기획적으로 근무해서 네. 저 자리에 많이 갔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한국군이 군사임무 전환이라 그래서 JLC 경계의 실질적인 주병력의 90% 이상이 한국군이 맡고 있고 네. 미군은 그냥 대대장 및 지휘부 한 20명 정도만 있어 완전 군장도 못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빤히 쳐다보이는 것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 말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바로 지금 저 사진 있는 자리는요. 예. 말 그대로 진짜 군사 분계선 바로 북쪽하고 우리가 바로 대치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근무를 하는 자리고요. 지금 이제 북한 대변인 얘기한 자리는 초소에서 초소를 향해서 서로 네. 조준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사실 판문점 좀 가려고 하다가 포기했는데요. 네.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방문하면은 JSA에 있는 우리 한국군이 안내를 하고 네. 미국이나 외국인들이 관광을 가게 되면 미군들이 안내를 합니다. 네. 안내를 할 때 우리가 가든 외국인이 가든 절대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찝지 말고 손 들지 말라는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합니다. 미군들도 거기 있는 사람 다 아는데 네. 북한이 트집을 잡는 거는 저는 판문점에서 북한이 총격전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시비를 거부고 난 다음에 가끔 판문점이 빠바박 하는데 이 북한이 지금 뭔가 트집 잡고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할 때입니다. 네, 다음 북한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70년대에 있었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떠올리는 발표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두 번째 보였던 저희 그 문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970년대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대목인가요? 네, 이거죠. 이게 8.18 도끼만행 사건 비슷한 건데 지금 북한이 심리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 하나 걸리면은 정조준을 했다. 정조준 물론 JSA 지역에서는 다 총 차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권총은 다 차고 있고 장총을 갖고 다니는데 저걸 시비 거는 거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저 문장이 네. 직접적으로 도끼 만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네. 얼마나 비참한 만신창이가 되었는가를 네. 순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때 우리 도끼한테 네. 그토록 당하지 않았느냐. 네. 까불면 앞으로 그거보다 더하게 그렇게 해줄 것이다. 공갈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네.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네. 김일성이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군이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김일성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과 만행을 사과한 게 아마 그게 유일한 사례 아닙니까? 네, 최초입니다. 네. 최초의 사례였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미리나무를 치는 미국 유엔군 그 장교들, 병사들을, 장병들을 향해서 도끼를 휘둘렀고 우리가 미국의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투입하니까 결국 김일성도 꼬리를 내렸던 거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자, 그건 싹 빼놓고 일단 그 당시에 70년대에 있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문장을 통해서 뭔가 판문점에서 긴장을 일으킬 듯한 그 문구를 내놨습니다. 대변인 담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땐 표정과 손가락질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럼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자, 두 가지 소식을 통해 지금 오늘의 상황 좀 점검해 봤습니다.